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지금 중국 헝다그룹 사태에 이어서 또 화웨이까지 또 이슈가 있었고, 너무 여러 이슈가 지금 중국에서 뭐그 전력난 이슈도 있었고요. 어떤 것부터 먼저 얘기를 세계의 할까요? 중심이 중국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많은 이슈가 터져가지고 정신을 세계 차릴 수 문제의 중심이 중국 아닙니까? 오늘 뭐 멍완저우 그 귀국하면서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그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로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읽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하웨이 제국의 공주를 미국이 그렇게 쉽게 풀어준 이유가 뭐냐. 네.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전임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냐.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풀어줬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뭐 엄청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해서 자랑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미국이 몰랐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번 그 멍완저우의 석방은 미국은 실리를 챙겼고 중국은 명분을 이제 주는 것. 그래서 석방에는 그 뒤편에 반드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조건을 붙였을 거예요. 그 네. 조건을 어떻게 억셉트 했냐. 네. 이게 핵심이고 그게 아마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진짜 체크해 봐야 될 네네.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겠네요. 저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중국 이게 화웨이 멍완저우 석방 사건 자체를 지금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잡아갔었고 간단하게 석방을 어떻게 왜 하게 됐는지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실시를 한 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우리나라와 연관된 또 이제 중동으로 보면 뭐 이란, 이라크가 되죠. 그래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전략 물자, 예를 들면 뭐 석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컴퓨터라든지 통신 장비, 그래서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네. 금융 거래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하웨이가 뭐 세계 지금 통신 장비 시장에서 세계 1등이고 네. 특히 5G에서는 뭐 세계 1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서는 하웨이를 잡아야만이 5G를 이제 중국이 골기하지 못하게끔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멍완조를 쓴 거죠. 그래서 이란에다가 그 통신 장비, 컴퓨터 장비를 이거를 이제 하웨이가 그 납품했다는 증거를 이걸 잡았죠. 근데 네. 그것이 이제 HSBC의 계좌를 이거를 이제 미국이 턴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거래 내역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반인데 그것의 이제 책임자가 자금 거래를 이제 했을 거니까 네. 이제 멍완저우는 하웨이의 그 공식 직함은 CFO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공항에 들어온 거를 뭐 캐나다하고 미국은 범죄인 인도 협정이 돼 있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체포를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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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사건의 전말이지만 키는 그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그 미국이 중국에 보면 통신 장비 회사가 양대 산맥인데 하나가 하웨이고 또 하나가 ZT라고 하는 중兴통신이라는 회사예요. 네. 근데 중兴통신이 먼저 이제 이 걸린 거죠. 네. 걸려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했고 그래서 7년 동안 이 회사한테 그 벌금 물리고 통신 장비 구매나 이제 이 부품 소재 뭐 이런 것들 거래를 못 하게끔 프로텍션을 걸었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경고였고 그러나 이제 이 놓고 봤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미국은 통신 장비 회사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네. AT&T나 뭐 이제 루슨 같은 회사가 있었는데 미국은 통신 장비 회사가 없고 그래서 노키아나 에릭슨이나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 그리고 그렇죠. 하웨이, 네. ZTE 이 정도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 ZTE를 제재를 했더니 하웨이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웨이까지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이란과 불법 거래한 것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웨이가 스파이 칩을 심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하웨이를 원천 봉쇄를 하자.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심플한 게 미국 안에서 하웨이 장비 못 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웨이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를 TSMC라는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한테 이제 이 위탁 가공을 주는데 그 TSMC를 목을 졸라서 그 하웨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도체도 파운드리를 못 해주는 네. 이제 이 스톱을 걸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웨이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가 없는 통신 장비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됐고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2등 하던 스마트폰 회사가 금년 들어서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미국이 센 거죠. 네, 사실은 그 화웨이의 기린 그 칩은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네. 칩이었죠. 그래서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생산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랬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하웨이의 멍완조우를 석방하는 이유는 이제는 이게 본때 다 보여줬고 그리고 실리 다 챙겼고 그 이제 사람을 그냥 뭐 잡아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 CF 없다고 그래서 하웨이가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있고요.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정치의 리더로서 미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사꾼 미국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인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이상으로 이 더 어떻게 보면 세련되고 고단수의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멍완조를 풀어주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2천억 불의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라. 그래서 2020년, 21년에 중국이 2천억 불 조금 넘는 금액을 수입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선거에서 떨어졌고 코로나19 있으니까 중국이 이거를 뭐 우리 그 뭐 카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씹은 거죠. 그래서 목표치의 40%도 안 되는 수입만 해줬고 그럼 이제 미국이 그럼 최근 2년 반 동안 싸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번에 멍완조를 풀어주면서 아마도 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수입해야 되는 2천억 불 중에서 나머지 60%를 금년에 다 수입해 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이든도 이제 중간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이긴 것은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역의 표가 중요한데 이 지역이 대표적인 농산물 뭐 이런 쪽에 이제 수출이 많은 지역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이 농산물 수입을 확 줄여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데 여기다가 최근 2년 동안 수입 못한 걸 한꺼번에 다 수입을 해줘버린다. 네. 그러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멍완조의 석방은 뭐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뭐 통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저런 액션을 했다는 것은 그것이 명분을 세워주지만 미국은 적어도 그 500억 불에서 1000억 불 이상의 아마 이게 이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이제 대중국 수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뒷면에 반드시 깔렸을 거라고 보죠. 네. 네. 그럼 중국 쪽에서는 명완조 부회장이 귀국을 환영하면서 중국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네.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수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이제 국가 간의 일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죠. 네. 네. 않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겉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구속시킨 사람을 네. 무죄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다.
이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교력이 이렇게 커졌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이 뭐 그런 선전선동에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네. 이번에 멍완조의 기획을 자세히 보면요. 아주 잘 계획된 각본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언론에 나오는 그 사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오냐 그러면 그 국제항공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국제항공을 타고 와요. 네. 근데 멍완조우가 이제 트랩에서 내리면서 손을 이렇게 딱 흔들 때 보면 중국의 이제 그 지금 뭐 사회주의 중국의 전통 색깔이 대표 색깔이 네, 붉은색이잖아요. 빨간색. 오송홍기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어허. 그 옆에 보면 국제항공에 거기에 오송홍기 중국의 이제 국기가 그려진 그 앞에서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이제 배지에는 이제 중국의 상징을 달고 내려왔고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그 TV를 보는 사람들 뭐 거의 1억 6천만 명이 봤다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이 뭐 국가에 대한 이제 자신감 이런 거를 이제 해주고 그리고 멍완조우가 얘기하는 코멘트 전체가 다가 이제 뭐 그 우리가 얘기한 위대한 조국 또 우리는 대단한 나라다 네.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인 승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제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허용해줘서 이제 캐나다가 풀어준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는 뭐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혹시 그러면 하웨이 관련해서는 이것과 되어서 이제 그 풀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하웨이는 진압이 완료됐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준 경제적으로 걸까요? 어떨 거는 하웨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요. 그래서 이번 미국 법원에서 풀어준 것은 멍완조우를 풀어준 것이지 하웨이가 무죄다 이렇게 풀어준 건 아니에요. 네. 하웨이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웨이는 유죄, 멍완조우는 이게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석방을 해준 거죠. 네. 그래서 멍완조우가 무죄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아니죠. 재판 중이니까. 그게. 네. 아, 하웨이는 네. 그렇죠. 네. 화웨이 그래서 대학이나 회사하고 사람은 별개다. 네. 네. 근데 이제 석방해주면서 동시에 중국에서는 또 억류 캐나다인 2명 석방을 했다. 석방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석방은 미국이 이제 그 요청해서 구속시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풀어준 것도 미국의 허락하에 풀어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캐나다는 그럼 바보냐? 네. 물론 이제 뭐 중간에 끼인 나라에 어쩔 수 없는 비애긴 하지만 그랬을 때 캐나다도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캐나다는 캐나다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우리는 1명 보내줬는데 2명을 받았다. 이 바터를 잘 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정치적 고려가 이제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치적인 이슈하고 네. 그 경제적인 이슈는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인 바이든과 장사꾼 바이든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하웨이 공주의 석방은 이것은 장사꾼 바이든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네. 문제는 이제 24일 날 석방 결정을 내리고 이 미중 간에 이제 정상이 회담을 하고 뭐 이러지만 거기에 딱 맞춰 가지고 그 미국이 새로운 중국 봉쇄 전략을 냅니다. 이렇게 쿼드 4개국 정상회의 하면서 그 이 바로 전에요. 아, 그 전에요. 네. 어커스라고 이제 호주하고 영국하고 네. 이제 미국을 잇는 네. 이 삼각형의 포위망을 또 하나를 만들게 되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방금 지적하신 쿼드 4개 나라들을 보면 그것은 인도양하고 태평양을 막는 그물을 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4개 나라에다가 그 위에 있는 하늘까지 다 그물을 치는 이제 우주, 사이버 이제 네트워크까지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돈은 챙기지만 이 정치적인 이슈는 이것은 전과 변한 것이었고 오히려 2개의 덫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ace one thing, b another다. 그래서 정치로서 이 중국
이것은 미국은 이것은 뭐 용서한다거나 풀어준다가 이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 경기의 하강 국면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하웨이의 이제 이 CFO를 이제 기국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자신감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신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사줘야 되는 네. 그것이 담보가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좋고 이 명분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뭐 중국이 아주 우아한 대접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미중 간의 그 뭐랄까요 갈등이 서로 간의 격렬한 이런 치열한 것들은 국면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경제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이번 멍한저우 사건으로 네. 무역 전쟁은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은 기술 전쟁이죠. 네. 그래서 기술 전쟁은 풀어준 게 아니에요. 하웨이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하웨이 제재는 아마도 풀 생각도 없을 뿐더러 풀어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사고친 이제 무역 전쟁은 이걸로 끝을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경우 최대 과제가 이 테이퍼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테이퍼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CPI가 네. 목표치를 넘어선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미국도 지금 실업률 뭐 이제 고용 상태 이걸 놓고 보면 아주 취약한 경기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CPI가 저렇게 안 올라가고 조금 더 떨어져 주거나 행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데 네.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못 집어담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제 첫 번째는 뭐 달러를 확 절상시키면 되지만 네. 그건 경제적인 충격이 오고 그렇죠. 그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네. 관세에 그동안에 붙여놨던 걸 조금 다시 낮춰주고. 그렇죠. 관세를 확 낮춰도 똑같이 네. 그만큼 가격이나 효과가 생기고 네. 네. 지금 근본적으로 그 사이 확 줄여놨던 이제 중국으로부터 일상 제품의 수입을 늘리게 되면 네. CPI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이제 내재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중국으로서는 물건을 한 1,000억 불어치 더 사주는 것 이것을 이 미국이 시장을 이걸 열어줌으로 인해서 서로 상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역 전쟁은 끝이고 대신 이제 기술 전쟁에서는 진짜 바이든의 실력이 나온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어설프게 이제 기술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사고도 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바이든은 아주 정교한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는 뭐 하웨이에 대해서 반도체를 봉쇄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론상으로 중국의 IT 회사는 다 문 닫아야죠. 네. 근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폭등을 네, 했고 폭등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국의 뭐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이 가전 회사들 중에서 망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기술 봉쇄라는 것이 반도체 기술 봉쇄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종이 호랑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바이든은 이제 거기서 아마 2단계로 이제 목을 조르는 전략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무역에서는 이게 풀어주지만 네. 기술에서 아마 악소리를 내는 그 전략이 아마 나올 것 같고 네. 아이러니하지만 방금 지점장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반도체 제재를 저렇게 세게 하고 히토류 제재를 저렇게 세게 하고 배터리 제재를 저렇게 세게 하는데 네. 중국의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주가는 폭등을 했다는 거죠. 네. 네. 이제 그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건데 중국은 뭐 외국 자본 다 빠졌고 헝다부터 시작해서 아리바바부터 제재해서 지금 기업 죽이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헝다나 이게 알리바바 이 회사가 아니고 배터리나 이게 소재 히토류나 이 반도체는 오히려 이게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그게 바로 미국이 세게 막으면 세게 막을수록 소위 말하는 로컬라이제이션 국산화의 이 강도 네. 그리고 이 추진력
이 국산품 애용은 이것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반도체 어떡하냐. 그럴 때 지금 뭐 우리 삼성이나 TSMC는 3나노, 5나노로 있지만 중국은 한 14나노를 겨우 만들고 있지만 네. 28나노 정도 한 5단계, 6단계 정도 디진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10년 동안 법인세 0으로 해줄게. 아, 그럼 순이익률이 25%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지금 반도체 회사들 금년도에 14나노 이상의 기술을 가진 회사는 28나노 기술을 가진 회사는 법인세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소재 같은 회사도 아마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의 그런 소재 회사 크게 2개로 6개 회사 뭉쳐가지고 2개를 만든다. 북방 히토로 하나 통일하고 남방 히토로 하나 통일한다. 네. 그럼 엄청난 규모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1, 2등을 이제 얘들이 해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강화. 네. 뭐 배터리 회사다 그러는데 무슨 뭐 응급제하는 회사가 1조씩을 투자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중국의 지금 전략산업의 투자는 기업은 5%에서 10%만 투자하고 네. 나머지 8, 90%는 정부 펀드에서 투자를 해요.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나 짓는다고 하면은 1조가 들어간다고 한 개밖에 못 짓지만 중국은 그 메커니즘 하에 들어가면 공장을 10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해줄 수 없는 툴을 얘들이 이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이제 근본을 따지면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 어설프게 이게 기술 규제를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급소를 찔러서 어떻게 보면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어설프게 찔러서 이 감히 반도체를 국산화한다는 것을 이걸 상상 못하던 나라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절박함으로 이게 돌아오면서 예상보다도 제가 보면 3년에서 5년 중국이 첨단 산업의 국산화를 땡기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이제 그게 바이든 정부의 진짜 실력이고 이걸 못 막으면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보다 더 허접한 정부가 될 것인데 지금 보면 바이든 정부의 그 중국을 공략하는 스텝들을 보면 트럼프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보면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USTR 대표까지를 7명의 핵심 이제 인재들을 보면 평균 연령이 64세예요. 제일 연세 많으신 상무부 장관은 83세였고요. 네. 그래서 60, 70대 그리고 7명이 100% 백인 남성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바이든 정부를 보면 이 7명의 핵심 상무부 장관, USTR 대표, 부통령 뭐 이제 쭉 보면 5명이 여성이에요. 네. 평균 연령은 54세, 10살이나 젊고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은 USTR 대표가 지난번에는 74세 대신 어르신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대표였는데 이번엔 44세 된 캐서린 테이라고 하는 중국 여성이 USTR 대표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7대 0의 60, 70대 백인 남성이 중국을 공략하는 것하고 이번에 보면 40, 50대 최연소가 43세예요. 네. 40, 50대에 이 5대2 여성이 5 남성이 백인 남성이 2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 7명의 이 핵심 멤버 중에서 3명이 유색 인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략 자체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60, 70대 백인 남성의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전략하고 40, 50대의 여성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바이든 정부의 중국 목조로기는 이건 차원이 다른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놓고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뭐 이제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죠. 뭐 강아지 몰고 산책하다가 헛발디뎌서 발에 기부스하고 비행기 트래블로 갈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자빠져서 뭐 이러는 이제 이 어르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가십성이 센 거고 오히려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의 나라 같으면 그거 보도 안 하고 숨기면 되잖아요. 네. 통제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땐 바이든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텝을 만드는 것, 스텝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당대 최고의 선수다, 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2라운드 전쟁 그래서 그럼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1월 20일부터 그렇게 그 목을 조르지 왜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있냐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바이든의 전략, 용병술 여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력이 완전히 갖춰진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것이지 트럼프처럼 뭐 중구난방으로 마구 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마 이번에 하웨이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아마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뭐 영웅의 기환 이런 식의 환영은 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풀어주는 하웨이의 공주 그 뒤편에 올 후유증 아마 그걸 더 걱정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뭐 ASML에 노광기 안 쓰는데 어떻게 중국에서 저 반도체 만드냐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대로 뭐 28나노 공정이나 이런 공정들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SML의 그 노광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의 장비 업체들도 있고 최근에 저도 본 바로는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하겠다고 스타트업 하니까 돈 모이는 게 24조 원 모였답니다. 네.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그 순식간에 모여서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불가능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기술적으로 약간 옛날 기술이라면 지금 중국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네. 미국 박사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 MIT에 있는 중국 사람들 기술자들만 모아서 만들어도 어느 정도 진도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중국이 반도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의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제재는 중국이 한 게 아니고 이게 반도체 회사인 파운드리 하는 이 중심국제 SMIC만 제재하는 겁니다. 네. 화홍 반도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네. 똑같은 파운드리지만 그리고 나머지 중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회사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 세트 메이커도 하웨이만 제재 대상이지 나머지 회사들은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노광기 같은 경우도 스캐너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제재하는 것은 10나노급 이하의 장비만 제재하는 것이지 14나노나 28나노나 48나노 이건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대만이 하는 것은 10나노 이하지만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의 가전제품, 통신제품 지금 5나노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3나노가 난리를 치지만 그거 어디 들어가냐. 그럼 지금 A13, A14 정도의 칩에 들어가는 것 정도지 네, 보통의 지금 우리 말씀하신 자동차라든지 보통의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은 14나노, 28나노, 뭐 96나노 네. 이 제품이면 충분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이제 언론에서 노광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위대함에 너무 이제 취해가지고 그런데 네. 그 노광기는 5나노급 이하에 이제 걸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전장 얘기하신 그 이상은 그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앞서 우리가 공조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이제 협공을 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오늘 일부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중국의 전력난 나오는 게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석탄 부족 그리고 석탄 부족은 호주에서의 공급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석탄 발전소가 제대로 다 못 들어. 저희는 사실은 이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ESG 열심히 하는구나. 환경 문제를 정말 표면하게 앞에 두고 환경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안 돌리구나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전력난이 갑자기 급작스럽고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런 연관관계가 조금 보이는데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 전력난도 이제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 이제 뭐 한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특히 경향신문에서 보도하는 것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 수입을 안 해가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력 대란이 왔고 이것이 헝다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제 국가적 위기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언론의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부분을 전체로 확대해서 가는 기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지금 중국은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석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을 제로로 만든 건 맞아요. 네. 맞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 인도네시아나 여타 지역의 이 수입을 왕창 늘려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줄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 이게 석탄 발전에 이 애로가 온다 이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탄소 중립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거를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맞서는 로직으로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를 세게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게 이제 탄소 중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지금 CO2 발생량의 30.9%가 중국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것이 탄소 중립이에요. 그리고 중국 자체로도 지금은 석탄이 전체 에너지의 78%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걸 줄이지 않으면 대기오염부터 환경오염부터 심각해요. 자기네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는데 중국이 뭐를 했냐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 목표를 GDP에서 안 내는데 중국은 GDP 1%당 에너지 소비량을 얼마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이게 목표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걸 국가 목표로 잡았는데 네. 14차 5개년 계획 앞으로 5년 동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3.5% 거의 14% 가까이 이 GDP 1%당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걸 목표로 잡았어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건 이제 연도별로 목표를 잡는데 작년에 목표를 보면 에너지 사용 단위당 사용량을 3%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면 중국은 우리는 한 개 나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31개 나라 연합국이라고 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산둥성이다. 인구가 뭐 9,400 우리나라 2배가 되는데 네. 그래서 중국의 31개 성시가 이게 다 숫자를 맞춰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6개월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작년 2020년 12월 달에 보면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이 이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안 돼요. 저 뭐 추위가 상당히 있어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소비량의 그 축소량의 목표에 거의 2%에서 3% 미달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 작년에 금년도 목표를 잡을 때 금년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3% 축소 목표는 지켜라. 이게 정부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1개 성시 중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이걸 못 마친 성이 한 10개가 돼요. 네. 그 10개 성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걸 못 마치면 그 각 성에 있는 성장이나 당서기가 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한 것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탄소를 이걸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 발전이 전체 발전의 한 70%가 되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먼저 탄소가 줄어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발전량을 각 성별로 줄여버린 거예요. 성이. 그다음 두 번째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은 이게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산업이 첫 번째가 철강, 두 번째가 시멘트,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이제 화학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인데 요 공장들에 대해서 제한 송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니고 인류를 아예 꺾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말로 슈앙콩이라고 그러는데 더블 컨트롤을 한 거예요. 전력이 화력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력 발전량을 줄이게 되면 CO2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 전력을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CO2를 많이 발생시키는 4대 산업을 전력을 줄여버리면 자동으로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년 6월 이후에 그 전력 생산하고 이 공해 산업의 이 제한 송전을 한 것이 그게 지금 최근에 우리는 그것이 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석탄을 생산을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석탄의 최대 산지가 주로 서부 지역에 있어요. 서부 지역에서 석탄 채굴량을 예를 들면 10억 톤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7억 톤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호주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이걸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쪽 수입량에서 한 10% 정도 줄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메이저인 중국의 석탄 생산지에서 석탄 생산량을 CO2 발생을 줄이려고 그걸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호주 수입량 때문에 이것이 났다는 것은 넌센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서부 지역이 이제 중국 서전 동수라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전기를 동쪽으로 가져와요. 화력 발전소도 거의 대부분이 서쪽에 있고 또 수력 발전소도 전부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동부 지역은 이번에 물난리가 홍수가 났지만 중국의 서부 지역은 이번에 여름에 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어째 그래 그러는데 중국은 이 남북으로 5,500km 동서로 5,200km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 5,200km 끝에 있는 홍수가 났지만 저 3,000km나 2,000km에 있는 우리 서울 부산 가는 거리에 4배나 5배 되는 그 거리에는 비가 안 와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력 발전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중국의 이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써가지고는 스토리도 길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도 관심도 갖고 이러려면 호주에서 수입 중단했더니 석탄이 모자라가지고 네. 이게 전기가 안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공장 문 닫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죠. 네. 근데 그 팩트는 그게 아닙니다. 전력이 부족한 통계를 보면 전력 생산량은 여전히 10% 정도 유지가 되는데 네. 그것을 각 산업별로 성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2차 산업 제조업에 거기에 배정되는 전력이 적었어요. 그것은 성정부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성정부가 이제 각 성별로 CO2 발생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 송전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럼 암호화폐 불법화도 이것과 연관이 조금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워낙 그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이었으니까.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그거는 오히려 CBDC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CBDC 쪽으로 보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CBDC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거 얼마를 하냐 하면 5개 도시, 7개 도시에 돈 200원씩, 300원씩 나눠줘 가지고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럴 정도로 준비를 했으면 전 국민을 다 쓰게 하지 왜 이게 그렇게 제한된 금액으로 제한된 도시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 CBDC를 갖고 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내년 2월 달에 있을 북경 올림픽에서 그 쇼강 지역, 수도 철강 지역의 요 지역에서만 이거 네. 이 중국은 CBDC라고 그 EPDA라고 쓰죠. 절대로 어떤 CBDC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네네네. 그거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씁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CBDC를 중국 전역에 써서 이걸로 암호화폐 전자화폐하고 이걸 갖고 뭐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서 달러 패권 이건 전부 소설이고요. 왜 이게 안 되냐? 왜 중국이 벌써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중앙정부 중에서 가장 먼저 나느냐면 해킹 문제예요. 네. 해킹에서 안전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중국 전역으로 다 써서 온 국민에 썼을 때 이것은 한 방에 국부가 통째로 다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못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암호화폐 채굴은 그 양이 얼마 안 돼요. 네. 우리나라나 뭐 이런 쪽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게 뭐 전력을 그 단위당으로는 많이 쓰지만 네. 중국에 예를 들면 바오산 철강 계열사가 60개예요. 네. 캐파가 이 9천만 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세계 절반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 전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의 이번에 중단은 말씀하신 첫 번째는 이제 그런 CBDC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이 되는 걸 없앤다. 그것도 메이크 센스한데 네. 그것보다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 내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에 부패 자금 또는 이제 정치 자금의 이 돈 세탁이나 네.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는 이거는 뭐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전자지갑 갖고 가서 전 세계 어디서 인출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면 이 정치자금, 비자금, 검은 자금의 그레이 마니에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게 되고 네. 그 정치적인 부패 세력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을 이것을 차단시켜 버릴 수 있는 효과가 더 크죠. 네. 그것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그 CBDC나 이 CBDC 이슈로
그 가상화폐 채굴을 못하게 해서 하려고 한 거는 아니다. 제한 송전이라는 거는. 근데 전력난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신 걸로 잠깐 제가 다시 돌아가면요. 그 제한 송전을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느 특정 지역의 제한 송전을 특정 산업에만 제한 송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어느 공장 지역으로만 그렇죠. 가는 거에만 전기를 안 넣는다. 그럼요. 우리도 네. 지금 전력이 부족했다 그랬을 때 전력이 쇼티지가 불안하고 되면 그 한전에서 1차적으로 단전해야 되는데 2차적으로 그렇죠. 3차적으로 4차적으로 단전 스케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정부시설이 가장 늦게 단전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들의 경우도 그 순차적으로 단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철강이나 시멘트 산업에서 이거를 이제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지역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고 만약에 탄소 중립 목표를 지금 이렇게 많이 못 맞추고 있으면 앞으로도 수시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중국 이렇게 경기나 봐야 이런 될것 건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는 그게 이제 중앙정부의 생각하고 31개의 지방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각이 다른 나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북성에 있는 철강회사가 제한송전으로 문 닫으면 그걸 우리 언론에 보도를 하는 거죠. 철강 생산이 줄어들어서 난리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하북성에 있는 철강회사는 거기 철강 제품은 저 밑에 양자강 이남으로 오지 않아요. 거리가 5,000km가 넘기 때문에 네. 싣고 오는 비용이 더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자강 이남에는 예를 들면 바오산 철강이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수도 철강의 경우는 이것이 그 에너지 절감 목표를 못 맞춰가지고 30%를 감산을 했다. 그럼 이 회사는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밑에 이제 첨단 설비를 갖춘 바오산 철강 최첨단 제품은 거기에 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저축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얘가 증산을 하게 되면 네이션 와이드로는 이게 숫자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것은 단전을 하는 10개의 지금 그 목표치를 못 맞춘 이제 가이드라인을 못 맞춘 이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이 성들이 자기네 공장, 자기네 레이블 라인에 거기에 단전 송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다 이걸 예를 들면 철강의 30% 이게 제한 송전을 한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기업은 이거 손을 크게 볼 건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네. 계획 경제의 국가 경제인데 전체 GDP의 63%가 국유기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철강회사, 시멘트회사 거의 국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 포스코가 이게 공해 문제 때문에 공장을 석 달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데 중국의 사회 특성, 우리하고 다른 산업 구조, 이제 기업의 특성을 놓고 보면 이건 우리하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그럼 경제 성장률이나 산업 생산 지표 같은 거는 약간 희생하겠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가 또 궁금한데요.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산업 구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산을 하거나 제한 송전을 내버리면 GDP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첨단 환경 설비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걸 국산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나 중국이 이제 중요한 것은 GDP가 몇 % 성장했냐, 성장이 얼마 떨어지냐 이건 중국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중국 정부는 우리하고도 이제 GDP를 우리가 다르게 봐야 돼, 경도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고용이 가장 중요해요. 중국의 GDP는 고용 지표예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을 얼마를 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산업 생산이 얼마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이 실업률이 얼마나 넘냐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중국이 1년에 대학생이 지금 870만 명, 900만 명 가까이 이제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먹물 실업자가 많아지면 어느 나라든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이제 혁명의 기운이 감도는 거죠. 근데 이 실업자들이 높아지면 이것은 사회 체제 안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네. 최소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취업시킬 수 있는 성장률 밑으로 가는 건 절대 자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뭐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탄소 중립, 인류 운명 공동체 다 좋지만 나라가 엎어질 수 있는 위험은 절대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멈에 적어도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장년 실업자가 잡치면 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GDP는 반드시 맞춘다.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모든 조치를 다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중국이 과거에 보면 GDP가 이제 10%는 성장해야 된다. 네. 8%는 7%는 그러다 지금 6%, 5%까지도 네. 내려와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야 저것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10%는 꼭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5% 해도 괜찮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GDP 1%당 고용할 수 있는 고용 유발 개수가 달라진 거예요. 네. 예전에 중후장대 산업을 할 때는 GDP 1%당 한 80만에서 90만 명 정도 이걸 이제 이 고용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서비스업이 GDP의 절반 60%가 넘어가면서 GDP 1%당 고용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의 숫자가 200만에서 250만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10% 성장을 해야 1,000만 명을 고용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5%에서 6%만 가더라도 1,0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중국이 왜 이제 6% 정도 성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게 바로 고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데 이런 거 계속 할 수 있냐 하는 것에 이 레드라인 마지노선은 바로 GDP 성장률이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미니멈의 수준을 밑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완화한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5에서 6 사이 요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보다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풀게 됩니다. 네. 네. 설명을 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네, 그래도 제가 잘 몰라서 뭐 잘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조금 이해가 확실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네. 2주 전인가에 그 무슨 회의에서 탈탄소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전력 문제가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 연말께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면 내년에는 다시 그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탈탄소 정책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이 기준은 그거 계속 궁금하네요. 이 기준은 그냥 갈 거고요. 네. 매년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13점 몇 퍼센트 한 14% 그럼 애뉴얼리 한 3% 정도 네. 매년 이 단위당 그 에너지 소비량은 줄이는 것은 그건 바꾸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맞추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이 얼떨결에 사고가 터진 거죠. 네. 이게 그리고 그것은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지방정부가 이게 오버해서 맞추는 성정부들이 이제 자기네 철강, 화학, 시멘트를 제재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고 그거 이미 중앙정부 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그걸 국가 전체적으로 다시 배분비를 조정할 수도 있죠. 이걸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데들은 예를 들면 이 축소 비율을 5%로 6% 높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통 제조업이 많은 데들은 3% 맞추기 어려우면 얘는 2%로 해주고 나머지를 1% 올리면 되니까 네. 그런 식의 지역적인 리밸런싱. 그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은 환경 설비를 갖추고 공해 통제 능력을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문제는 지금은 이제 철강, 화학, 뭐 석탄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지만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환경 설비 이게 환경 보호 쪽 산업이 내년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국가가 아마 돈을 크게 집어넣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투자와 고용이 환경 설비 최첨단 그쪽에서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는 그러나 당분간 어쨌든 지금 이런 일종의 규제를 인해서 경기 상승의 그 한쪽 축이 조금 꺾이는 걸 수는 있지 않습니까? GDP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유동성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주간 단위로 이렇게 돈 넣어주는 것들이 뭐 1,000억 위안, 뭐 600억 위안, 뭐 계속해서 많이 넣어준데 이렇게 해서 보조를 맞추려고 경기가 꺾이는 걸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작업들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하는 흐름들은
나타나겠네요, 중국에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보통 이제 주당 한 100억 위안 정도씩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는데 최근에 보면 한 1000억 위안 예. 정도 그래서 뭐 한 17조 정도를 돈을 푸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네.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것은 이제 통화량을 늘린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그래서 그 MLF라고 하는 것들은 3개월에서 이제 1년 안에 통화를 다시 회수하는 거죠. 네. 그래서 M2는 그냥 풀어버리면 이제 이게 못 나오는 건데 네. 그래서 아주 단기적인 통화 조절을 이제 기간별로 배분을 하는 정도고 근본적으로 돈을 이제 푸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캐시 크런치가 생겼을 때 돈을 네. 풀었다가 요것이 완화가 되면 땡기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3, 6, 9, 12월에 자금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경기 하강 요인도 하나 있지만 이것이 자금 수요가 커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지금 뭐 중국 정부가 이거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쪽을 주로 이제 많이 보고 그걸로 경기를 자꾸 해석을 하는데 지금 중국은 전력 생산 때문에 생산 차질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비 둔화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통상 소비가 한 10%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하고 이게 모든 걸 다 끌고 오는데 지금 3, 4분기에 이게 한 자릿수 5% 밑으로 지금 떨어져요. 3%, 뭐 2%까지 지금 떨어지는데 이게 심각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건데 이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모빌리티 문제예요. 코로나19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뭐 코로나19가 뭐 이틀 전에는 한 명도 없다고 그러고 네. 30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코로나 문제야 이러는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중국이 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우한에서 500만 명이 도시 봉쇄하기 전에 전국으로 다 흩어졌어요. 네. 네. 그럼 500만 명이 흩어지면 이건 뭐 쑥대밭이 돼야 되죠. 네. 근데 놀랍게도 중국은 28일 만에 5천 명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 중국의 사회주의식 코로나 통제예요. 핸드폰 추적하는 거죠. 네. 이걸로 지금 그 지역에 감염자가 갔던 사람을 실시간으로 지금 어디인지 다 보고서 바로 잡아다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확진자를 이론적으로 내야 되는 나라가 가장 적게 낸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모빌리티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동 시간을 우리도 지금 보면 2인 이상 저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가 확 죽는데 네. 중국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동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는 것이고 소비가 안 되니까 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체 경기가 같이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중국이 보면 7월 달부터 그 백신 접종자 수를 하루에 2천만 명씩 접종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1차 접종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이제 접종률을 지금 보였어요. 네. 7, 8, 9월에. 그래서 네. 이제 중국 백신이 전 세계의 그 3상을 통과한 이 10개 중에서 5개가 중국 백신이에요. 관계가 있는 게 화이자까지. 네. 그런데 이제 중국 백신은 우리 못 믿는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진짜 중국 백신이 물 백신인지 아닌지는 아마 10월 달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0% 자기네 백신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집단 면역 70% 80% 이상씩 갔는데 이 10월 달에 이 감염자 수가 이게 얼마를 나오냐가 이게 중요하고 중국은 왜 그렇게 이제 이것을 악셀레이션을 했냐. 뭐 3, 4, 5월 달까지는 이제 백신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안 맞히다가 거기 이제 핵심 문제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0억 개 가까운 백신을 이제 제3세계한테 원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자기는 안 맞고. 네. 근데 문제는 제3세계한테 백신을 맞히면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네. 그걸 이제 코렉션을 했을 거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방역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동이 안 되면서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설 믿듯이 네. 이것은 백신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확 올렸기 때문에 아마도 4, 4분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백신 효과 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지금 뭐 이 2차 접종 맞으신 분들은 저녁에 예외로 빼주고 네. 또 이제 뭐 이 활동도 자유롭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아까 지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금을 집어넣고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 송전이나 제한 생산을 조금 풀어버리면 4, 4분기가 오히려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있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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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 백신의 효과가 4분기 어떻게 되느냐가 소비가 더 생산 쪽보다 이 소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신의 문제는요. 결국 내년 2월 달에 있을 올림픽을 겨냥한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이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을 하려고 해요. 네. 유럽도 거기에 일부 동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중국으로서는 그 북경 올림픽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전 세계에 자기 실력이 이렇게 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네. 그래서 북경 올림픽을 중국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 최초로 베이징에서 전자화폐를 그대로 쓰고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베이징에서 그 전역은 아니고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그 수도철강 그 지역에서는 100% 자율주행 택시하고 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면인식 AI를 통한 입장, 뭐 이 검표 이런 거 모든 것이 아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 테스트 베드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 짝퉁이다, 기술 뺏겼다 이런 데서 한 방에 이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막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브로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유럽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올림픽 정신에 보면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이것을 보이콧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보이콧하는 것은 이제 신장 위구르 문제, 인종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인종 문제는 그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서는 보이콧이 어렵죠. 그런데 코로나로 보이콧은 이건 말이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이 보이콧의 이유를 코로나로 됐을 때 중국은 방법이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아마 10월이나 11월 이 적어도 올림픽을 하기 한 3개월 전에 이게 이제 클린 코로나 네. 이걸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보면 중국이 중요한 국가 지도자들이 행사를 할 때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우리 같은 전국체전이죠. 네. 네. 전국체전 할 때도 보면 마스크를 안 써요. 물론 거기는 철저하게 방역하고 검역하고 이걸 했겠지만 네. 그걸 보여주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에 올림픽을 보이콧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백신을 확 속도를 올리는 것 네. 이게 있고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내수경기 부양이 핵심의 모빌리티다.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존재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장시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근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또 여쭤봐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 타이틀이 지금 중국 헝다 모레 또 고비 정말 괜찮는데 정작 헝다 문제는 한 마디도 여쭤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헝다 문제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요. 첫 번째 헝다 그 리만 사태 아닙니다. 네. 헝다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예요. 4.9% 넘어간다고 해서 부동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네. 헝다 문제의 핵심은 헝다의 이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하면 정부가 또 정책인데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2020년부터 중국은 부동산 투기 과열 대책을 냈는데 거기서 2021년부터 3개의 레드라인을 정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350% 이하여야 된다. 순부채 비율은 100% 이하야 되고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100% 이상이 되는 3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요거를 3개를 다가 위반하게 되면 대출은 추가적으로는 중단이다. 네. 그리고 그걸 예를 들어서 10%, 15% 이렇게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탑10 부동산 회사 중에서 거기에 딱 걸린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어요. 하나가 헝다고 네. 또 하나가 녹지그룹입니다. 루이디지 투안이라고 우리 제주도에 그 투자했던 회사. 네. 그 2개 회사를 제외한 회사들 나머지 8개 회사는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해요. 네. 거기에 헝다가 걸린 것이고
그래서 헝다의 부채가 얼마냐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1조 9천억, 2조 위안 가까이 되는 거 저거 부도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헝다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내는 차입금은 한 5천억 위안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의 사회 전체 총 대출이 얼마냐면 304조 정도 돼요. 그렇게 보면 한 0.6%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은행 대출이 한 187조, 190조 가까이 돼요. 그것에 비교하면은 뭐 그보다 잠깐 더 높아지는데 결국은 이제 전체 중국의 총 대출 중에서 헝다의 대출은 한 0.2에서 0. 모조리 다 부도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정도 규모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야 헝다 3등하는 회사가 저 정도면 나머지들 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관점인데 그게 아니고 정부 가이드라인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2개 회사 중에 1개 회사 그리고 나머지 8개 회사는 멀쩡하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다른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만 얘기를 하지만 리만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서프라임 모기지의 가격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터진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담보 가치가 없거나 이렇지 않다고요. 네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리만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30배, 60배를 그렇죠. 땡긴 거잖아요. 네. 중국은 레버리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자극적인 기사낚기를 하기 위해서 제2의 리만이라는 걸 갖다 붙였고 그것을 이제 서로가 돌려가면서 베껴 쓰는 바람에 이렇게 네. 된 것이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부도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도가 아니고 중국에서 이 부동산 회사의 이 위기는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걸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부도 문제가 생기면 자구 노력을 합니다. 있는 자산 팔고 해서 이걸 갖고 가는데 그게 안 되면 2단계로 지금 광동성이 들어올 거예요. 네. 광동성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부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들어와서 자금 집어넣고 정부가 개런티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고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것은 광동성 정부가 안정화를 시켜나면 네. 전략적 투자가를 데려오고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채무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더 이상 부채를 못 갚기 때문에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되 그 다음에 대주주는 어떻게 하냐? 대주주는 지분 매각 소각합니다. 이게 이제 화샤싱프라든지 해남항공에 그대로 적용된 사례예요. 네. 그래서 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는 헝다 문제에 대해서 패닉이 별로 없어요. 네. 주가 대폭락도 없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홍콩이 대폭락하고 미국이 폭락을 하는 거죠. 그 네. 이유는 뭐냐 그러면 헝다 그룹의 회사들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회사가 없어요. 네. 전부 홍콩에만 상장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산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왜 공포를 느끼냐면 첫 번째 채권을 가진 쪽은 우리 대우조선 똑같지만 부채 조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100억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너 어차피 이 회사 부도나면 못 받을 50억은 탕감해 줘라. 네. 그리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을 해서 3년 동안 5년 동안 못 판다. 네. 채권을 가진 쪽은 그런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고 주식을 가진 쪽은 대주주는 지분 소각을 하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고요. 네. 새로운 대주주가 대금을 갖고 들어오면 그만큼 EPS 달루션이 생기죠. 네네. 물타기.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은 주식하고 채권에서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이제 헝다 문제에 외국이 중국 본토보다도 더 공포스럽게 느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벌써 뭐 이번 주 들어서도 뭐 지난주 후반부터 이미 헝다 문제는 중국 안에서는 뭐 별 관심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헝다 문제는 중국 부동산 업계 전반의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이 더 흥분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말씀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그 성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뭐 자산 다 가지고 와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채권 조정해갖고 기한을 좀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것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는 그래서 이제 거죠.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2조 위안 340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60%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중국은 우리보다도 경제 규모가 10배 크기 때문에 340조로 좀 우리로 치면 30조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 차입금 요거는 5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이런 회사를 부도를 안 내고 가만두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미 S&P, 무디스, 피치는 다 부도를 했어요. 네. 부도 선고를 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게 9천억 가까이 되는 이제 하청업체 대금이 있어요. 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소프트 랜딩 시키려고 그걸 만약에 부도내 버리면 9천억 가까운 이 회사들이 다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청약했던 사람들 150만 채 이상의 아파트에 이제 이 공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시키려고 이제 가는 건데 보통의 이제 그 중국의 부동산 회사나 항공회사 민영 대기업이 부도났을 때 얼마를 걸리냐면 8개월 정도 걸려요. 네. 조정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6월 달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론상으로 생각을 하면 대략 내년 한 2, 3월 정도 요때 돼야 요게 끝날 건데 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중국 랭킹 3위 2020년 같은 경우 1등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파산하는 것 또는 이걸 질질 오래 끌면 그 하청업체 그 계열사들 그리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중소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오히려 이제 대마 불사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보다 작은 회사들은 8개월에서 1년 걸렸지만 이 회사는 더 땡겨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3개월이나 5개월, 6개월 이내에 예, 예. 그걸 더 빨리 액션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증시에서는 크게 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아, 헝다그룹 관련해서 제가 급하게 마지막에 체크해야 돼서 여쭤봤는데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잘해주신 분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다음에 꼭 나와주셔서 또 중국 이슈 계속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